안녕하세요. 명중호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발음이 약간 셉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예. 제가 딕션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피치 못하게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전반적인 교육학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교육학의 전체의 어떤 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교육학을 갖다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구조, 체계를 갖다가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어떤 구조와 틀,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간단한 몇 가지 개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개념을 통해서 사실은 그 구조와 개념, 구조와 체제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 넣어두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를 뻗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그 항상 원하는 우리 이제 인지교육이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인지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지주의에 바탕한 인지교육인데, 인지교육에 있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도달해 가는 거예요. 초인지. 메타코그니션. 자, 초인지 메타코그니션에 있어가지고 특징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청킹. 우리 개념에 나온 청킹. 청킹이 뭐더라? 무슨 덩이라고 하는데 구조화하는 거예요. 내가 습득한 지식을 잘 구조적으로 나열하는 거. 유형화라고도 하고 분류화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거 구조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쫙 늘어놓는 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거 잘한다고. 여러분들처럼 공부 잘했잖아. 뭐 잘해요? 이거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다른 거 없어요. 아무거나 막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정리해서 요약해가지고 개념에 따라서 구조화시키고 유형화시키고 분류화시키고, 그죠? 이거요. 또 다른 말로 정교화라고 그래. 이거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라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종합적 사고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거 키워내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해보면 이론적인 측면하고 실제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연구, 이쪽이 이론에 해당돼요. 실제적으로 교육학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생활지도와 상담,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걸로 들어가. 자, 근데 여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있어 가지고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제적인 측면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어. 자, 얘, 얘가 주로 나와요. 아니, 얘네들만 나와. 요 네 가지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육학의 4대장이라고 불러. 2023년도에도 4년도에도 이 분야에서만 나왔어요. 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거는 얘네들이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위쪽에 있는 거는 이론적인 부분에 해당되고요. 요 밑에 쪽에 있는 거는 실질적인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교육 연구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고, 교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교육 철학, 심리 연구에 도움을 받고, 교육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 철학과 교육 연구에 도움을 받고, 또 교육 통계에 도움을 받아서 평가라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특징. 교육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소셜 사이언스라고. 교육학은 독자적으로 나온 학문이 절대 아니에요. 또 교육학은 다른 여타 사회과학이 그렇듯이 쓰지 말자. 미국의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장학 보면 장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 장학의 역사야. 우리나라 장학하고 관련된 내용 나오나요? 안 나와. 개론서에는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우리나라 것만 다뤄. 근데 개론서에서는 안 다뤄. 미국 것만 다뤄요. 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심리학 그러면 인문학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인문학.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무슨 인문학 강좌 그러면은 저 심리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양반이 김경일 교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인문학 강좌하면서 이 심리학을 갖다가 가르친다고. 아니에요. 사회과학이 있어서 최첨단이 심리학이야. 그 다음에 뭐 사회학은 당연히 사회과학이겠죠.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전부 다 뭐냐면 대표적인 사회과학의 분야들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심리학, 사회학, 연구방법론, 통계학, 행정학 당연히 사회과학이에요. 교육과정론 사회과학이에요. 아이 교육학이잖아요. 아니요. 교육과정론의 기초를 쌓았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뭐냐면 행정학의 영향을 받았고 심리학자들이 많고요. 그래요. 교수학습 이론, 교육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교수학습 이론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반드시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교육심리학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교육평가론?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당연하게 사회과학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말이 중요하다고.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 학교의 사범대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육과학대학이라고 불러. 네.
아직도 교육과학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사범대학교들이 여러 학교에 산재해.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합리성이야. rationality. 합리성이에요. 다른 말로 과학성이야. 이게 이제 과학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과학성이겠죠. 체계적인 학문이에요. 체계성이라고. 잘 정돈이 돼 있고 구조화돼 있고. 자, 이 합리성이나 과학성이나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실험과 관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곧 증명을 해내야 돼. 이거 맞아? 맞아. 어떻게 맞아? 플라톤이 얘기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아니야. 그거가 가지고는 안 돼.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줘봐. 어떤 건지. 우리가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60%의 효과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였어. 오, 그래? 그러면 신뢰할 만하구나. 타당하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뭐예요? 사회과학이야. 심리학이 최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거든. 이걸 해요. 사실은 자연과학 쪽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그쪽 계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자,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자,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들을 쪼매가지고 말하자면 잡탕밥처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학의 본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론하고 교수학습 이론의 일부, 교육평가론의 일부 빼고는 전부 다 남의 거야. 우리 건 하나도 없어. 교육학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려워? 이래서 그래. 온갖 학문들이 다 끼어들었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 심리학도 나중에 끝에 가면 교육에 관심을 가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다 교육학자였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루스도 다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한다고. 사회학이 뭐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화라고 하는 거. 교육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사회화잖아요. 듀카임이 얘기했던 사회학자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교육을 잘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거기로 가는 거야. 철학에 있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좋은 사람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안 그러겠어요? 행정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어. 행정학이 있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라고. 자, 그러다 보니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여타 학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졌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필수적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다고. 뜬구름 잡듯이 얘기를 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해요. 개념이 명확치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좋은 말이구나 라고 넘어가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개념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에 있어가지고 사회과학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아. 또 한 가지, 개념과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절차,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개념과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묶여서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 이런 절차나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게 일정한 틀을 가지게 돼요. 구조를 가지게 돼. 이게 뭐예요? 이 구조, 틀? 우리를 괴롭히는 교육과정론, 학습 이론에 수많은 모델, 모형들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다 구조야.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어려워져. 자, 이어서 기출 문제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 봄으로써 앞서 얘기했던 교육학의 어떤 특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푸는 거잖아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교육학이 저렇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갖다가 냈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글자들은 잘 안 보일 거야. 안 보이지만 딱 보면은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 글자가 막 많이 쓰여져 있는 횡칸들이 있어.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얘네. 얘도. 야, 얘는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왔네요. 내가 얘기했죠. 4대장이 있다고. 교육과정론, 교수 이론, 평가, 행정이라고 하는 거 4개에서 주로 나왔어. 그리고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얘예요. 교육심리야. 교육심리는 기본적으로 교수 학습 이론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요. 그래서 교수 이론 쪽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은 해 같은 경우에 교육심리에서 반드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어요. 더불어 나오든지. 그러면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 과정론,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구나.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겠구나.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99% 맞는 얘기. 다른 분야 공부 안 해도 돼. 왜? 여태까지 그렇게 시험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 1%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훑어는 봐야 돼. 자,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쓰는 그 교재하고 이 학원과 쪽에서 교육학에서 쓰는 책하고 편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목차가 다르다고. 제가 쓴 책은 대학에 쓰는 그 대학 교재의 그 목차 순서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유는 그게 합당해.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몰라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학교에 나가가지고 공부하는 아까 공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차 편제를 갖다가 그렇게 한 거라고. 하지만 학원가 쪽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1점이라도 더 얻고 하기 위해서 중점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전면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목차를 꾸몄다고. 제가 앞으로 출간할 그 요약집하고 문제집은 그런 편제로 되어 있어요. 학원가 쪽에서 하는 것처럼. 왜냐면 공부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 갖고 중요한 거 먼저 공부하고 시간도 없는데 그죠? 필요 없는 거는 나중에 빼놔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제 책의 편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기출에 4대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육과정,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간혹 교육심리가 따라붙어요. 세 번째로 논술의 주요 주제는 학생들이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과 교사가 교수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데 주로 교사가 교수를 잘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앞서 봤던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육학 논술 실제로 시험 문제로 출제될 때는 어떠한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겁니다.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객관식과 주관식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부분이 객관식입니다. 물론 수능에도 주관식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주관식을 가정한 객관식이나 다름없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풀이 과정도 쓰라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사실은 뭐 객관식이나 다름없어요.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 우리 이제 전문교과 영역에 있어가지고 A형, B형에 기입형 나오죠. 간단한 개념 쓰는 기입형. 아니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쓰여지는 기입형. 그 다음에 논술형이에요. 제 오리엔테이션을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제 책 학원에 분명히 나와요. 이 논술형이 분석적 배점법하고 총괄적 평정법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의 시험 문제는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총괄적 평정법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논술은 바로 이 총괄적 평정법인데 독특하게 교육학 논술만 분석적 배점법이야. 전 세계에 이런 시험 제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500원 걸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분석적 배점법 이런 희한한 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자, 이겁니다.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 자체가 통으로 평가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필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논리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분석적 배점법은 그렇지 않아. 일반적으로 뭐냐면 문제 제기하고 문제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뭔가를 서술하라 그러면 나의 문제 제기, 문제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그리고 나서는 끝내는 게 총괄적 평정법이야. 하지만 분석적 배제법은 그게 아니에요. 요소를 제시해. 뭘 쓰시오. 쓰면 4점, 못 쓰면 빵점. 그래서 15점이 배점이 돼요. 5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장을 갖다가 잘 구성했는지, 전체적으로 구조를 잘 짰는지 점수 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요식행위고, 이 15점에 해당되는 요거를 갖다가 얼마만큼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20점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돼. 자, 그래서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문단을 구성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분석적 배점법은 비문, 비논리라고 할지라도 점수를 줘. 어떻게? 요소만 집어넣으면. 그래서 글 실력 상관없어. 저 잘 글 못 쓰는데요. 뭐 글 실력이 없는데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 이 요소 배치하는 것만 잘 습득하게 되면 사실 교육학 논술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네 번째예요. 교육학 자체가 난관이야. 외워야 할 양이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 전문 교과 영역도 외워야 할 양이 너무너무 많은데 교육학이 쓸데없이 많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요. 이게 교육부나 이쪽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드는 얘기지만 우리 한국사 검정시험 봐야 되잖아요. 나는 검정시험처럼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학도. 객관식으로. 논술을 쓰면 뭔가 포대가 나와요? 선생님이니까 사범대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뭔가 글 실력으로 한번 뭔가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나? 그러면은 교사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뭐 자부심이 막 이렇게 생겨요? 아니,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차원적인 게 아니야. 문제만 잘 내면 미국에 있어가지고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는 왜 객관식이에요? 이유가 뭘까? 걔네들이 멍청해서? 그러면 우리는 왜 미국의 교육학을 갖다 따라 배우죠? 아닌 거거든. 문제 잘만 내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갖다가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어. 하지만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고집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있어가지고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학에? 아니야. 전문 교과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해.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 가르칠 거는 교육학 내용 가르치는 거 거의 없어. 전부 다 전문 교과 영역에 해당되는 걸 가르치지. 따라서 사실 이게 문제라고. 외워야 할 양이 너무 많아. 영어도 많고 한자어인데 한자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 다 일본에서 건너온 것들이에요. 또 희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저도 교육학 공부하면서 난생 처음 본 한자들 굉장히 많아. 대표적으로 이거요. 계제형. 반대가 계급형이거든. 우리 계급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계제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봐. 이게 사다리라는 뜻이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계단 계자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이게 대나무타거든요. 대나무로 만든 계단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다리형이야.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계제형으로 쓴다고. 내가 생전 처음
본 한자 구한. 구한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구한법. 한자로 영어로는 프로젝트래. 이런 한자들을 갖다가 이제 수없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인명도 엄청나게 많아.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교과서들의 내용들이 서투르게 번역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우리가 논술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봐야 될 교육학 교재들에 쓰여져 있는 글들이 비문도 많고 엉터리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 책을 쓰면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비문들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어, 사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암기를 해야 돼요. 양도 많은 데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예예요, 이거 현성이라고 하는 말 같은 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 여기 나오죠? 계제형 같은 거. 유목화 능력. 유목화라고 하는 말 같은 경우에 별로 안 써. 내가 여기 유형화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유목화라고 하는 말은 거의 안 쓰거든요. 저 일본식 한자 말이에요. 이 목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자가. 이 칸을 의미해. 칸. 요 칸 안에다가 유형별로 집어넣는 거야. 그게 유목화라고. 일본식 한자어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교육학에서 왜 이런 말들을 갖다가 안 고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 그대로 쓰고 있다고. 그리고 더 엉터리 같은 것은 이 5번째예요.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종의 시나리오를 문제랍시고 내놔.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는데 갑자기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교사들한테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다고. 학교 현장에서 그런 교장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잘난 척 하기는 그럴 거라고. 저 엉터리 같은 소리 또 하고 있네 이러면서. 하지만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와. 그래서 더 다행이야. 왜? 문제를 갖다가 파악하기가 쉽거든. 자, 보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징,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2024학년도까지 13번 동안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전체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큰 문제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그거 중심으로 볼 거예요. 2014년도 상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혼란기였어.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내야 될지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적용을 해서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혼란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총괄적 배점법에 있어가지고 문제 형식을 갖다가 따라. 그래서 상반기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이거예요.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안을 갖다가 이렇게 써라. 이게 요 위에 문제는 있었어요. 상담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 요새는 상담 안 나오니까 문제가. 2014학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 역시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잘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야. 이거는. 그 시험 문제 세부적인 거 4개가 나왔는데 각각의 연관성이 없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2015년도 상반기에는 그랬어. 2015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지금 형태의 문제로 돌입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사의 과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 이건 이제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 실질적인 구현 방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2년 후에 나왔어요.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작년에 나왔고, 재정년이 됐지. 오늘 1월 1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 2년 후에, 그러면 언제예요? 올해네?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교육학 그 논술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포인트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구체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낼 테니까 답을 써. 그렇게 문제를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누가 해야 돼요? 교사가 해야 되겠지.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였어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21년도에는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교육의 내실화. 학교 교육 개선.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딱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는 교사가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문제가 주로 나왔구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아니면 수업에서 어떻게 할 거냐, 주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일단 끊고 갈게요.